두 번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국가에서 보장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봤었을 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금, 그 다음에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보험, 세 번째로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나 은행, 예금 상품은 전부 다 예금자 보험공사에서 보장이 되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5천만 원까지죠. 근데 이것이 과연 금융사별로 5천만 원인지 아니면 개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지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맞게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좀 유리하게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적금 풍차 돌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 적금이죠. 적금인데 예금은 무엇이죠?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고 보통은 만기를 1년으로 잡고 1년 뒤에 내가 넣었던 원금이 1년 동안에 이자가 붙어서 원리금을 받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넣고 2%짜리 예금에 들었다고 하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1억 200만 원을 세 전으로 타게 됩니다. 그러면 적금을 1,000만 원씩 해서 10개월 붙는 적금이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1년 뒤에 탄다라고 하면 원금은 1억이죠, 똑같이. 근데 이자를 200만 원을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2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 내외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1년 된 시점은 한 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은 한마디로 12번이 나눠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나눠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돈이 생길 때마다 적금을 넣는, 그러니까 기간별로 계속 나눠서 내는 적금 풍차 돌리기라는 것이 재테크에서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1월 달부터 12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 년도 12월 달에 있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의 저축을 보면 통장 한 가지에 10만 원짜리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적금을 하나씩 붓는 거죠. 10만 원씩 붓고 1년 동안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총 10만 원씩 해서 12번에 적금을 붓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금은 120만 원이 되죠. 그리고 2월 달에 하나 더 드는 거죠, 적금을. 매달 적금 하나씩 드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마무리가 되겠죠. 세 번째 적금은 3월 달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마감을 하고요. 4월 달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4월 달, 5월 달에 시작을 하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달에는 저축액을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은 저축액이 20만 원이 되고요. 세 번째 달에는 3개가 빠져나가죠. 30만 원. 저축액이 최대 120만 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꾸준하게 계속 늘다 보니까 통장이 12개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늘기에는 월급의 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양을 본 다음에 최대 120만 원까지 늘 수가 있고 내가 240만 원까지 늘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2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120만 원 내가 좀 부족하고 뭐 예를 들어서 60만 원 정도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월 납입 금액을 5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만기가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다음 연도 12월 달에 120만 원을 타게끔 되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120만 원. 매달 이제 120만 원 타면 12개니까 144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처음에 통장을 10만 원짜리로 시작했지만 매달 하나씩 가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늘리고요. 또한 이게 만기가 되죠. 만기가 되면 1월 달에 새롭게 이제
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돈 자체가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기간을 나눠 놓으면 한 번에 120만 원짜리 적금을 들거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적금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만기에 2%를 주기로 한 적금이 있는데 11개월까지 넣다가 해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자를 줄까요? 거의 주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만기를 채워야지 이자를 주는 거죠. 11월 달치에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2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웬만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 뭐 한 달에 4,500 정도 이상 받는 사람들의 경우도 적금 120만 원 붓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4,500 받더라도 먼저 세금 떼죠. 보장성 보험 빠져나가죠. 생활비 빠져나가죠. 내가 넣는 것들 있죠. 그러다 보면 뭐 공과금 내죠. 120만 원 저축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만 원씩 날 때는 내가 만약에 돈이 모자랄 때는 통장 하나 정도만 없애고 또 한 가지 없애는 식으로 가다 보면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수익적인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도 통장을 잘게 잘라서 물론 손이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통장 인터넷 뱅킹 안에서도 적립식 적금을 개설도 가능하고 폐쇄도 가능하고 중도에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풍차 돌리기 같은 경우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들 아까도 뭐 풍차 돌리기도 그렇고요. 적금 추천 릴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A라는 사람이 내가 적금을 탈 때 요즘 은행에서 이제 좀 유행하는 건데 적금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적금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이 번호를 다른 사람이 가입을 할 때 그 적금 똑같은 적금 가입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그 번호를 추천을 하면 A라는 사람은 적금이 금리가 0.1% 또는 어떤 약정해져 있는 추가 금리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인데 국민 스마트폰 적금 추천 이게 번호죠. 하고 우대금리 챙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다 댓글 같은 경우 이제 11개가 달려있죠. 이 사람이 자기 거를 올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댓글 단 사람이 그 카페 글에서 자기 거를 이 사람 추천을 하고 자기 거를 올리죠. 그럼 그 밑에 댓글 단 사람은 그 두 번째 된 사람의 추천 번호를 추천을 하고요. 자기 번호를 대죠. 그러면 두 번째를 추천한 사람은 첫 번째 추천한 사람 추천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추가 금리를 받고 이번 두 번째 사람이 금리를 추가로 받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추천을 하면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추가 금리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생기죠.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걸 봤었을 때는 댓글이 거의 한 수백 개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워낙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듯 추가 금리를 받는 그런 적금 상품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략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가 관객이 1,000만이 넘었을 경우 추가 금리를 주는 그런 적금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국내 총 영화를 본 관람객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뭐 1억 명 이상이 됐었을 때는 추가 금리를 줍니다.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한창 전성기 때 김연아 선수가 어떤 대회에서 1등할 경우 추가 금리를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은행에서 가입을 할 때도 어떤 단순하게 만기 언제짜리 적금 그것도 좋겠지만 이런 적금마다 추가 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잘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주택 청약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예금자 보고 되는 저축인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 뭐 전세값이 대란이죠. 전세를 이제 찾아보기 쉽지 않고 앞으로는 월세로 대부분은 바뀌는 추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저축통장이 있으면 이제 장기전세나 임대주택 또는 공공물량을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청약저축통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분양을 받을 때는 이 청약저축통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부었냐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최대 월 납입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흔히들 최소 금액이 10,000원, 2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 넣는 분들이 많은데 한 달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10만 원까지 부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못 붓거든요. 근데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는 이제 좋은 물량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로 지어졌을 때 분양을 해주는데 아파트도 보통 아파트들은 역세권을 안 끼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하철 근처가 아니라 지하철 근처에는 오피스텔이 주로 생기고 아파트는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데 있는데 아파트 이번 분양이 됐는데 역세권하고 가깝고 학군이 정말 좋은 아파트인 겁니다. 이거는 분양을 받으면 상당히 향후에 좋아질 것 같고 내가 살기에도 좋고 나중에 이것을 팔기도 좋은 아파트 매물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청약통장의 금액이 큰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큰데요. 그때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꼬박꼬박 넣은 사람들한테 유리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금 금리 1%, 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인 수억 원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금자 보호가 되는 통장 중에서도 청약 종합 통장에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청약저축통장, 예전에는 이제 청약적금,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죠. 청약부금 같은 경우는 공공물량을 받을 수가 없죠. 민간 아파트를 넣는 부분이고, 청약예금 같은 경우는 좀 큰 평수, 그다음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인데, 이것이 이제 합쳐졌죠. 이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나온 다음부터는 매달 이제 10만 원씩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을 받았을 때 정말 좋은 물건이 있었을 때는 그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당락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10만 원씩 부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이제 돈을 지금 현재 매달 10만 원씩 붓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아예 2만 원, 3만 원씩 내는 것보다는 아예 내지 않고 납입 중지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서 그동안 못 냈던 것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까지는 매달 10만 원씩 넣다가 1년 동안 못 붓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1년 동안에 2만 원씩이라도 붓자라고 해서 1년 동안 2만 원을 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12번 이미 납부를 했죠. 그러면 1년 뒤에 돈이 생겼을 때 이 12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10만 원씩 낼 수가 있겠지만 B라는 사람은 1년을 아예 납입 중지를 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날 110만 원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30만 원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1월 달에도 한번 돈이 들어가지만 12번 120만 원을 더 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약을 나중에 할 때 120만 원 차이는 수억 원대 또는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분양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은 반드시 10만 원씩 부어서 나중에 분양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특히 지금은 내가 뭐 집을 언제 갖겠어라고 하겠지만 주택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청약저축통장 같은 경우 10만 원씩 해서 금액을 부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뭐 2천만, 3천만 원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으면 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 청약통장을 정말 좋은 물건이 있었을 때 그 통장을 쓰면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청약저축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쓸 때가 있죠. 이제 공공임대, 임대주택을 받을 때, 또 장기전세를 받을 때, 분양을 받을 때 이 세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임대,
그러니까 공공임대라든지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를 받을 때는 이 청약통장을 이것을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된다라고 해서 이 청약통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 이 청약통장은 여기에 내가 지원을 할 때 낼 수 있는 하나의 나의 커리어일 뿐이지 이것을 여기에다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뭐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에 뭐 당첨이 됐다라고 해서 청약통장 깨시는 분이 있지만 장기전세 살다가 평생 장기전세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을 살 때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청약통장을 깬다라고 하면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장기전세를 할 때 이것이 당첨이 되더라도 이 통장은 계속적으로 납부가 된다라고 하면 장기전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뭐 10년, 20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지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라고 보면 그때 정말 좋은 물건 평소에 한두 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경쟁률이 뭐 50대 1이 되건 100대 1이 되건 간에 차곡차곡 10만 원씩 많이 모았던 그 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물건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통장 그냥 막 그때그때 금리 얼마 안 든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금리를 줄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또한 더 큰 것은 나중에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약저축을 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왜 줄까요? 지금 내가 넣는 예금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그 적금 금액이 공공임대를 만드는 그 건설비에 그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내 돈이 건설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빌려주지만 거기에 대한 보증은 은행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나중에 혜택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적금을 넣을 때 자유적금도 있고요. 또한 나중에 그런 부분도 있죠. CMA를 적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CMA도 증권사에서 보장하는 RP형이 있고요. 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금형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동양종금증권 같은 경우가 CMA가 열풍이 불었을 때 다른 증권사들도 다 CMA가 있었습니다. 삼성증권도 있었고 대우증권도 있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있었는데 유독 동양종금증권 CMA가 유행을 했던 이유는 예금자 보호가 유일하게 됐기 때문이죠. 종금사가 동양종금 같은 경우가 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컸었고 CMA를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왔었지만 사실 지금 적금금리나 CMA 금리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대 내외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다라고 하면 적금은 자유적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적금은 딱딱 정해진 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딱 20만 원씩 안 들어가면 그거는 적금이 유지가 안 되죠. 대신에 CMA를 통해서 자유적금을 들 수가 있죠. CMA 같은 경우는 넣을 때마다 금리가 붙는 거죠. 그러면 1월 달에는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20만 원 넣고요. 3월 달에는 흔히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홀수달 또는 짝수달 때 성과금을 받는, 그러니까 한 달 짝수달이나 홀수달에 월급 좀 더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홀수달, 짝수달 용으로 적금을 드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CMA를 적금 형식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모아서 중도에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체크카드 CMA도 쓰지만 그거는 생활비 CMA고요. 자유적금형 CMA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내 여유자금 있을 때 넣는다라고 보면 예금자 보호 되는 종금형을 만들면 예금자 보호도 받으면서 내가 여유자금을 적금 형식으로 모을 수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또 한 가지 전략은 저축은행에 분산 투자라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목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저축은행 중앙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 저축은행을 비교 분석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보면 메인 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금리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금리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정기예금을 보면 2.6%가 가장 높네요.
상당히 예금 금리 중에서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세종 저축은행이 2.6%, 안구. 그러면 여기다 가입을 하면 되는데 얼마까지 된다라고 했죠? 한 저축은행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저축은행 자체는 시중은행보다는 상당히 자금 규모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저축은행을 믿고 내가 적금을 넣는 게 아니죠. 예금자 보호법을 보고 그것을 믿고 예금을 넣는 건데 거기다가 1억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저축은행이 만약에 부도가 났었을 경우 원리금을 지급을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5천만 원은 날릴 수가 있겠죠. 예금을 넣고 원금을 날렸다.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주식을 하다 날렸을 때는 내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었으니까 내가 리스크를 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많이 투자했다. 근데 예금자보법에 안 되죠. 채권도 굉장히 타격이 크고요. 그런데 은행에다 넣었는데 원리금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별로 약 4,500만 원씩 넣어야 됩니다. 왜냐? 이자가 붙으면 이제 5천만 원을 넣었을 경우 이자 부분이 5천만 원보다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꽉 채워서 저축은행별로 넣을 것이 아니라 현재 5천만 원, 4,500을 세종저축은행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안국저축은행에다 넣는 것이죠. 그러면 9천만 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금리 높은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별 순위를 보면 만기 1년짜리는 여기가 제일 높지만 만기가 2년짜리는 2.8%가 보이네요. 또 만기 3년짜리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복리형도 금리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아까도 적금도 풍차 돌리기로 했었죠. 매달 가입을 하면서 깨지 않고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매달 원리금을 타는 이 기쁨도 상당하죠. 만기 날은 가슴 설레이죠. 물론 금리 때문에 얼마 안 붙어서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매달 그래도 만기 때 목돈을 타는 120만 원씩 타는 그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예금도 마찬가지죠. 예금도 1년짜리 예금을 하나 들고요. 2년짜리 예금도 들고 3년짜리 예금도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년 만기가 생기는 거죠. 만기를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금을 들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깼을 경우는 금리를 다 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거의 안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만기는 길수록 금리가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긴 걸로 금리가 높다고 해서 1억 5천을 다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 예금 만기 안 돼서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파혼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합격을 해서 목돈이 들어가게 생겼다. 예금을 깨야겠죠. 대학 내년에 가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도 이렇게 매년 만기가 되게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금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채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만기가 3년짜리입니다. 중도에 매도를 했었을 경우는 약정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은 예금하고 다르죠. 채권은 중도에 매도하면 그 예금 금리보다 훨씬 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의 채권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덜 받는 상황에서 채권을 매도하면 손해죠. 심지어는 채권은 손실도 날 수가 있습니다. 예금은 손실은 나진 않고 금리를 덜 주는 건데 채권은 원금 손실을 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찾았을 경우는. 그러면 채권도 풍차 돌리기도 하는 거죠. 만기 6개월짜리 채권, 만기 3개월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만기 1년짜리부터 2년, 3년.
그렇게 채권을 나눠놨을 경우는 금리가 만약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면 만기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중에서 가격이 좋은, 그러니까 현재 팔았을 때 수익이 나는, 현재 약정된 이자보다 더 받는 그런 채권을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만큼 손은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인의 사태 때 황금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주식 투자 때도 마찬가지죠. A라는 종목 쪽부터 B, C, D라는 종목을 갖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종목 한 종목만 몰빵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것을 뭐 물론 주식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리가 싸지가 않습니다. 거의 7% 내외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팔아야겠죠, 주식을. 근데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팔기가 쉽지 않겠지만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이런 종목들을 나눠져 있으면 종목이란 거는 등락이 있겠죠. 어떤 거는 올라가고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예금성을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자가 요즘 워낙 낮죠. 한마디로 예금금리 저축은행 넣어도 2.6%인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배당은 4% 5%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언제 주냐? 1년에 한 번씩 보통 주는데요. 예금성으로 주식을 배당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비보장이죠. 하지만 배당은 단기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게끔 돼 있고 그런 것들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KT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주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성장성보다도 현금 창출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일반 배당을 안 주는 또는 적게 주는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작습니다. 한마디로 저금리 기조가 되면 될수록 배당주들의 배당도 어떻게 봤었을 때는 예금이나 채권 그런 것들을 또 대안 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보험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종신보험들 같은 경우도 금리를 주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실 예전에도 그 연금보험이나 또는 저축보험만 금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공시율대로 주죠. 여기서 보면 저축보험이 있고요. 저축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아까도 얘기했죠. 연금보험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이 중요하냐? 현재 공시율대로 갑니다. 현재입니다, 이건. 둘 다 현재 금리를 주는 것이고 미래에는 어떤 것이 있냐? 10년 이내 그 다음에 이후 최저보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제 최저보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가 높은 거를 찾아야겠죠. 저축보험도 그렇고 연금보험도 있고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율 자체는 매달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A라는 연금보험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 달에는 B라는 연금보험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시율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저보증 이율 자체 이건 변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2% 1.5% 보장하는 것도 있고 어떤 회사는 1.5에 1%를 보장하는 회사가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해야겠습니까? 현재는 이게 더 높은 겁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보험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2%대 밑으로도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제로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제로금리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 또 연금저축 보험 시간을 말씀드렸죠. 10년, 20년, 30년도 분다고?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이 0.5%가 20년 동안에 큰 차이를 벌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덧붙여서 종신보험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종신보험은 언제 누가 들어야 된다고 했죠? 아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뭐 아내가 이제 돈을 벌고 남편이 살림하는 경우는 아내가 종신보험을 들어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장 남자가 사회활동을 하고요. 아내는 이제 양육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하는데, 남편이 죽었을 경우는 큰 돈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신을 대부분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종신 같은 경우는 죽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죠. 그런데 해지환급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10만 원대가 내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높은, 또한 적용 이율이 높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현재 공시율은 똑같아요. A라는 보험사에서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모두 다 해당되는 이유가 같은 겁니다. 내가 종신보험을 10만 원 들어도 그것이 위험보험료로 빠져나간 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율대로 이자가 붙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종신보험 중에서 10년 이내에도 있어요. 현재의 금리도 표시가 되어 있고 10년 이내에, 특히 종신보험은 가입설계서를 뽑아보면 해지 환급금 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보험은 해지 환급금 표가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이율이 현재 2%대죠. 높은 거는 뭐 3%인데 대부분 2%대입니다. 근데 종신보험 중에서 최저보증이율이 3.25%인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것은 아니고 약관에 이제 최저 해지환급금에 대한 이자 불이가 연복리로 3.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중에서 최저 보증이율이 없는 것보다 해지환급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자체도 이런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예정이율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붙는 거죠. 보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 3.75까지도 나오는 종신보험도 있죠. 상당히 금리형으로 혜택이 좋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신보험 가입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장 부분을 강화한 게 있고요. 보장 강화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저축 강화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같은 가격, 같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신에 대한 기능은 높이는 거예요. 같은 10만 원인데 같은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A라는 종신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것이 1종인 경우가 있고 2종이 있고 뭐 3종, 4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종 같은 경우는 보장 강화형이다 라고 보면, 이것을 같은 10만 원 내더라도 1억이 보장이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종신보험인데, 저축 강화형이 예를 들어서 2종이다. 이것은 같은 10만 원을 냈더라도 종신은 보장이 약 뭐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 이것보다 굉장히 낮죠. 1억이 보장되는데 이것은 6천만 원 보장이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보면 이것은 10만 원씩 내갖고 25년 뒤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 5천이 되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종신에 대한 보장은 이것이 많이 주는데 저축, 해지환급금 이게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 저축보험에 내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최저보증이율이 대부분 낮은 경우가 있는데, 간혹 종신보험 중에서 예전에 만든 상품들 중에서 이런 최저보증이율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는 종신보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보다 나중에 해지환급금표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도 몇 개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축보험을 한번 봐볼게요. 저축보험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협회. 아까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중앙회에 가면 금리를 비교를 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저축보험 같은 경우도 생명보험협회를 가면 금리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전부 보험사별로 나오죠. 그 옆을 보면 보험사별 저축보험 상품명이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공시이율. 현재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가장 높은 것들 3.09%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을 보세요. 당월은 3.12. 전년 달보다 좀 올랐죠. 금리가 매달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저 보증이율을 봐라.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초과가 있죠. 보면 5년 이내에서는 2.5%가 있네요. 2.6%도 있고 현해라이프나 KDB 같은 경우는 2.5, 2.6이 육박하죠. 좋구나. 10년 이내로 가볼게요. 대부분 떨어지죠. 10년 이내는. 봤더니 현대가 5년 이내 좋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KDB가 훨씬 좋네. 볼 수가 있고요. 그럼 10년 초과 봤더니 KDB. 그러면 KDB가 지금 현재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좋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제한된 화면만 봐서 그렇지 사실상 보면 전 보험사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같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보험 상품들 중에서도 5년 이내의 금리, 10년 이내의 금리, 10년 초과의 금리 이것을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축보험 등 또 예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상품 사실상 봤을 때는 사람들 굉장히 별거 아니게 느꼈던 그런 저축형 상품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몇억 원에 호가하는 아파트의 당첨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축 상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금자 보호에 대한 부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잘 찾아보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